사실 저도 제 첫 직장이 삼성전자였거든요. 삼성전자 바이 앤 홀드를 했던 분들보다 더 나은 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봤더니 그리고 그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개미는 주식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네.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아, 그 네. 책에는 제가 약간 이런 그 네네. 사람들에게 흥미 위주로 좀 네네. 나름대로 제 주변에 이제 성공한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이제 사례들을 참고를 하면서 적긴 했는데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 원리가 근본적인 원리가 문명이 발전하는 이상 자본 수익은 계속해서 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액수가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 그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처음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주식으로 돈 한 수십억 정도 벌어가지고 꼬마 빌딩 음. 살 거야.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소박한 꿈이라고 하면은 저는 음,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아직 음,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네네. 제가 이런 쌓아온 궤적을 봤을 때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음,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올바른 투자법을 스스로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은 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음,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뭐 내가 나라를 바꾸겠어 이 정도의 수익률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네. 개인적인 노후를 책임지는 액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음,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더 좀 남다른 성과를 더 일찍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뭐 세 자릿수라든지 음, 그런 정도의 수익을 내는 분들은 약간 남다른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냥 단순히 기업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도가 아니라 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 분들이 더 음, 플러스 수익이 나는 것 같고, 더 빠른 음, 성과를 내는 것 같고요. 근데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이 20년, 30년 이상 주어진다고 하면은 본인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얼마 벌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냥 네. 딱 뭔가 비유를 들어서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연평균 20%. 한 작가님이 한 달성했던 그 수준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달성 가능하다. 약간 좀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직접 투자를 네네.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세 자릿수라든지 그런 거는 정말 뭐 뼈를 깎는 노력이라든지 네. 약간 좀 타고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네네. 좀 뭐 완전 급락했을 때 과감히 배팅을 한다든지 네네. 약간 좀 상황이 되게 뭔가 급박하거나 어려운 순간에서 뭐 약간 기지를 발휘하는 약간 그런 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타고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일반적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2, 30년 정도 투자를 했을 때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는 누구나 가능하다. 뭐 그렇게 네.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음, 말씀하신 데서 되게 네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네네. 진짜 그런 어떤 특히 높은 수익률을 내는 분들은 네. 기업 분석을 더 깊게 하거나 더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그런 투자자로서 베팅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잘 못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네. 네. 보면. 과감하게 정말 딱 이럴 때 딱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또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또 학습 효과에 의해서 또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과연 몇 종목에 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맞냐? 뭐 네. 누구는 집중 투자가 맞다. 네. 뭐 한 열 몇 종목 넘어가면 코스피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뭐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위험을 좀 분산을 해서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지 뭐 멘탈도 유지할 수 있고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래도 또 작가님만의 그런 뭐 생각?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어, 확실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보유 종목 수는 개인 차인 것 같아요. 본인이 더 음, 맞는 적정 보유 종목 수가 있는 것 같고, 뭐 진짜 막 그 몇백 개씩 가지고 있는데도 꾸준히 고수익을 내는 분들도 봤고, 아, 정말 한두 몇 백 개요? 종목에, 예, 있더라고요. 그 개인이 아니라 펀드 아닌가요? 펀드. 근데 이제 네네.
이미 자금이 꽤 크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진짜로 그렇게 많이 분산하는데도 수익이 잘 네, 나는 분들도 있고, 진짜 네, 한두 종목에 그 꽤 큰 액수를 뭐 집중하시는 분도 봤는데, 네, 네. 초보자라고 하면은 저는 좀 의견이 있어요. 그 음, 초보 투자자분들이 네, 네, 특히 이제 그 직접 투자라고 하는 본인이 네, 직접 기업 분석을 해서 네. 어떤 초과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라고 봅니다. 아, 예. 이건 제 경험 때문인데 저도 좀 음, 보수적인 성향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초보 시절에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어, 50개 넘게 갖고 와, 있었는데 작가님도 펀드였네요, 한때. 막 네. 그냥 생각 없이 막 산 거죠. 근데 아, 그거를 한 10종목 이하로 줄이는데 2년이 걸렸어요. 예. 음, 그리고 이거는 공부의 측면인데 초보이신 분들이 너무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종목을 다 공부를 못 해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지 제대로 투자 아이디어를 세울 수 있고, 설령 그 본인의 분석이 틀렸더라도 공부로 남아서 다음에 더 좋은 기업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음, 보유 종목 수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게 트래킹이 다 안 되고 개별 아, 종목에 공부하는 에너지를 집중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실력을 늘리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다른 사람들 흔히 하는 조언은 아닌데 5개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아, 5개요. 네. 오히려 그래야지 네네. 그 5개 미만의 종목들에 대해서 5개 이하의 종목들에 대해서 더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초보를 탈출을 했다라고 네. 한다면, 뭐, 자신의 성향이라든지 역량에 따라서 더 네.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일단은 네. 5개 이하의 종목으로 시작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또 한번 또 참고를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에,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문가의 의견은 어디까지 참고해야 될까? 네. 어떻게 본다면은 뭐 유튜브 얘기는 어디까지 들어야 되나 그런 말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네. 부분에 대한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뭐 책에도 다양한 설명을 쓰긴 했는데 아까 그 시황 이야기 질문하신 거랑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 같은데요. 네네, 네, 어,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은 음, 누구나 다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특히 그 미래 예측의 제일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런 시황 부분이기도 하고, 뭐 개별 기업의 업황 같은 것도 예측 자체가 언제든 틀릴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 투자자들, 뭐 펀드를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든지 네, 전문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인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 단기 음, 성과가 본인이 고객, 본인이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음, 자금을 계속 굴려줘야 네네,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 압박이 있고,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그 매 순간마다 실패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게 우선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그 수익을 못 주더라도 마지막 1개월에 수익이 나기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너무 단기적으로 매달 수익을 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어, 압박을 받을수록 장기적인 성과는 더 깎아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특히 전문가 의견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계속해서 매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걸 다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오히려 본인의 근본적인 투자 판단에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포인트를 잡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전문가분들이 혹은 이제 먼저 투자를 앞서서 했던 투자 선배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준다고 하면은 그 의견 자체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에 대한 근거 있잖아요. 근거 음, 자료.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 네네, 리포트를 본다고 하면은 네네, 애널리스트 분들의 뭐 목표 주가나 아니면은 뭐 예측보다는 그 예측을 내기 위해서 제시한 데이터나 논리적인 음, 근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면은 음, 그분들이 기업을 분석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하면은 아, 분명히 우리가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근거를 본다라기보다도
투자 의견이 뭐냐, 네. 목표가를 올렸냐 내렸냐, 네. 약간 좀 그런 쪽에 더 사실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특히나 최근 시장 상황처럼 막 긴축 그런 움직임 내지는 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런 것 때문에 막 주가 등락이 워낙 심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뭐 팔로우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어쩔 수 없이 더 관심이 가고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오히려 너무 그런 쪽에 매몰이 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채널이 달란트 투자니까 네네. 달란트 투자 영상의 그 예시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네네. 달란트 투자에서 더 잘 뽑아먹을 수 있을까? 그 네네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그런 이제 특정 그 기업 몇 개를 소개를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던 그 기업들이 무조건 뭐 주가가 오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필터링 기준을 가지고 요번에 이 기업을 소개를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고, 아, 뭐 어쩔 때는 네네네. 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그 소개를 할 때도 있고, 음. 어떨 때는 뭐 진짜 낙폭 자체를 가지고 소개를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그 매 소개를 했을 때의 어떤 필터링 기준이라든지 음. 논리 기준 이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영상을 본다면은 음. 공부의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해야 될 말인데 대변해 주셔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뭐 거의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약간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나름 또 이렇게 파이어족의 어떻게 본다면 롤 모델이시잖아요, 작가님이. 그래서 네. 요즘 뭐 사실 뭐 언론이라든지 여기저기 보면은 이 파이어족이라는 좀 그런 키워드가 네. 화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와 관련된 좀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네. 어, 어느 정도 모으면은 그 파이어족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 부분이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네네. 근데 그래서 더 궁금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만 네네. 해도 네. 사실 4억 들고 내려왔는데 그게 절대로 큰 액수가 아니고 굉장히 음, 위험한 액수거든요. 음, 제가 그 기본적으로 쓰는 돈의 크기에 비하면. 네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저만 버는 게 아니라 네. 와이프도 지금 이제 재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개개인의 수익 모델이나 수익을 내는 음, 능력들이 다 다른 입장에서 음, 어떤 특정 액수가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아, 대신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활동은 네.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우리가 쓰는 소비하는 돈, 나가는 돈보다 계속해서 더 많기만 하면 되잖아요. 음,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일단 기본으로 깔고 음, 내가 이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졌을 때 네. 어느 정도 액수가 있어야 내 투자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과 그 평소에 쓰는 돈, 그러니까 생활비가 상쇄가 되고 이제 더 음, 자산이 적립이 될 수 있는지, 네네. 누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본인이 그러니까 개별 음. 투자자분들이 각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뭐 모으신 4억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뭐 1, 2년 뭐 매년마다 20% 벌 수는 없지만은 길게 본다면 연평균 한 20% 정도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 네. 그런 거 플러스 내가 이제 1년에 그렇다면 소비를 얼마 정도 하지? 라고 했을 때 소비를 하고도 충분히 많은 돈이 남아서 계속해서 뭔가 자산이 쌓이고 그런 상태에도 또 수익률을 냈을 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뭐 이렇게 파이어적으로도 생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여기저기 미디어에서 그냥 좀 직관적으로 그 이해를 돕고자 제시한 액수가 있는데, 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이제 본인의 연 생활비의 13배 정도를 제시를 했거든요. 아, 네. 연생활비 13배. 네네. 네. 이건 이제 개인차인 건데, 네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초과 수익은 일단은 두 자릿수,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왜냐면 주식의 어떤 초장기 수익률, 그냥 모든 음. 주식을 사서 한 100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보통 7, 8% 정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본인의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본인의 약간의 판단력이 더 추가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10%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음. 10% 이상의 수익을 못 낸다고 하면은 아예 네. 전업이나 뭐 그런 은퇴를 생각하면 안 되겠죠. 10% 음.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한 10%의 10배 해서 일단은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음. 이제 10%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투자 자금은 10배가 되는 건데, 음. 근데 거기에 제가 3년을 더한 거는 제 개인적인 아. 투자 성향 때문이었어요. 저는 네네. 맥시멈 3년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3년 아. 사이에는 평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가정을 음. 하고, 그래서 이제 네네. 13배 정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음. 예. 근데 뭐 어느 정도 몇 년 이상 투자를 한 분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일단 약간 이제 전업으로서 혹은 은퇴로서 리스크를 걸어올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3년이란 거는 10%는 어떻게 본다면은 뭔가 그 전업을 할 수 있을 만의 최소한의 약간 자격 요건? 내가 이제 네. 시장 수익률, 시장의 연평균 수익률보다 한 2%에서 3% 정도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네.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자격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플러스 이제 3년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중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들어갔을 때 뭐 진짜 기다리는 시간이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니,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안전 마진으로 두고 간다. 뭐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비상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보통 전업 투자 음. 하시는 선배분들이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아, 한 네네. 3년치 생활비는 갖고 있어야 마음 아, 편하지 않니?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 지금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경험적으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논리였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구체적인 그렇게 수치를 제시해 주시는 게 약간 좀 편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자기 생활비에, 1년 생활비에 13배 네. 정도. 그 정도 자금이 있으면은 또 은퇴를 할 만하는데, 뭐 그 부분이 사실 뭐 약간 뭐 싱글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있다든지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많고 내지는 자기가 종사하는 그런 직업 특성상 뭔가 주식에 대해서 투자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뭐 리포트를 보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바쁜 직장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뭐 이렇게 좀 꾸준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제가 책에서는 한 4가지 정도 예시를 드렸는데, 네네. 그 투자 각각의 이제 좀 최대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네. 투자할 수 있는 투자법의 어떤 근본적인 논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제 경험인데, 처음에 초보 때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삼성전자 수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저보다. 제가 막 샀다 팔았다 한 거랑 그냥 네네. 삼성전자 가만히 갖고 있었던 거랑의 성과를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더 높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 부분을, 그 처음에는 사실 제가 그거를 납득하는 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존심도 상했었고. 인정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어지간한 개인 네. 투자자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그냥 아, 삼성전자 바이앤홀드를 했던 분들보다 더 나은 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생각처럼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봤더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일단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거기 가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음, 사실 저도 제 첫 직장이 삼성전자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거기 얼마나 야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네.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인재들이 창출해내는 수익이라는 부분이 네네.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기업을 하나의 종목으로만 보지, 네. 그 기업에서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인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정성적인 평가일 수도 있는데, 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니까 일단은 최대한 유능한 인재가 많은 기업들이 더 초과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네, 거기서 시작한 게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 투자법이었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갖고 있는 함의가 어떤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돈을 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음,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뭐 그런 어, 부분으로 해서
생각을 한 네네. 거고요. 그러니까 음, 쉽게 얘기해서 본인의 개인 투자자들이 본인의 판단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음, 뭐 진짜 큰 알파 수익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 정도는 음.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좀 삼성전자처럼 뭔가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든지 네.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꾸준하게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웬만한 그런 막 기업 분석해서 이것저것 그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뭐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뭐 약간 미국 주식으로 친다면 애플이라든지 네. 약간 좀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음. 해요. 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월급쟁이 투자자가 한 매월 100만 원씩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주식들을 뭐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직접 네.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했던 시간이 아까운 분들은 쉽게 포기를 못 음,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양념반 후라이드 반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은 아, 네네. 완전히 이제 수동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남은 네네. 50만 원으로 내가 굴려보고 어찌됐든 음,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은 네. 본인의 실력이 높아지는 만큼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음, 봤을 때 또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분들은 정말 공부할 시간이 1도 안 나는 분들일 거고 음, 근데 이제 공부를 할 여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나은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운용 경험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음, 운용 경험을 쌓으려면은 혹은 이제 본인이 수동적으로 어떤 국가의 성장을 같이 취하면서도 본인의 실력을 쌓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한 반반 정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약간 둘이 시합을 해보는 거죠. 네. 해가지고 한 1년이라든지 뭐 한 3년 정도 두고 봐가지고 어떤 방법이 더 낫냐. 네. 그래가지고 뭐 그때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런 방법도 좋은 것 음, 같아요. 일단 이게 도전해 보기 전까지는 내가 투자에 진짜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런 음, 식으로 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적절한 수익을 취하면서도 내 실력을 체크해 보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이제 2030 세대가 될 것 같아요. 또 네. 이렇게 작가님처럼 하이어족을 꿈꾸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원하는 건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냥 뭐 출근이 싫고 직장 네네. 생활이 싫고 상사가 싫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본인이 뭘 포기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뭐 혹은 항상 한창 직장 생활하면서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을 나이에 그 부분을 포기했을 때 오는 후폭풍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런 거를 못 견디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걸 못 견디는 분이라고 하면은 평소에 남이랑 나를 비교하는 거가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예를 들어보면은 음,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 뭐 내 친구가 무슨 종목을 샀는데 그게 더 잘 올랐고 내 거는 왜 안 가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초조해하는 분들 있잖아요. 음, 사실 그런 분들은 투자에 맞는 분도 아니고 네네. 파이어족 같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분도 아니에요. 음, 어떤 걸 포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음,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싫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트렌드에 편승해서 유행에 편승해서 나도 파이어족이 될 거야. 이런 분들은 아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혹시나 뭐 운이 좋아서 네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자산 상승에 맞물려서 갑자기 뭐 목돈이 쥐어져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보란 듯이 막 퇴사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 시선의 노예였을 수도 있거든요. 음, 혹은 돈의 노예였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이걸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직장 생활은 노예 생활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많은데, 그렇죠. 네. 네. 스스로를 직장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막 파이어족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직장의 노예에서 돈의 노예로 주인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음. 한 번도 본인이 자신의 주인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행이 되다 보니까 점점 그 명에서부터 파생되는 암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 그런 그림자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한 상태에서 본인의 꿈을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네. 무턱대고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자산이 모였으니까 파이어를 해야겠다. 네. 그렇게 시작하면은 사실 파이어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가 힘들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본인이 네. 어떤 형태로 삶을 살고 싶은지가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그냥 회사 안 가고 있으면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냥 오히려 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정의도 확실히 내리고, 음, 그 삶을 위해서 남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지, 남들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따가울 수도 있는 시선을 네네.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는지, 그런 음,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파이어라고 해서 뭐 약간 좀 뭐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흥청망청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네. 보면 내가 정말 좀 더 자유롭고 네. 뭔가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목적성이 있어야지 또 가능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은 더 크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난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또 이렇게 여신욱 작가님과 투자에 관련한 그런 부분 내용 나눠봤고 또 파이어족에 관한 내용 나눠봤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뭐 특히나 이제 직장인 투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언젠가 또 은퇴를 꿈꾼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신욱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